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리버풀은 소보슬라이와 알리스터의 안정적인 적응과 함께 그동안 고생했던 미드필더 포지션에서의 문제점을 말끔히 해소하게 되었지만 아직 한 2%가량 아쉬운 부분 하나가 존재합니다. 바로 누네스 디아스 공존 혹은 누네스의 발전 가능성. 디아스의 경우 왼쪽 윙포워드 혹은 위치를 바꿔서 오른쪽 윙포워드, 스타일적으로 급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없지만 다르윈 누네스의 경우 센터포워드로 변화시킬 수 있다 보니 우리가 누네스 디아스의 공존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디아스에게 큰 변화를 요구하기 보단 디아스는 본래 잘하던 스타일을 그대로 극대화시켜주고 누네스가 센터포워드 포지션에서 클롭과 레인더스 코치가 원하는 방향대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공존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서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달라졌다는 부분을 알 수 있었던 지난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 내용을 토대로 어떠한 부분이 명확히 달라지고 있는지, 누네스에게 요구되는 움직임은 어떠한 것인지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진했던 이유, 누네스 디아스의 공존이 어렵고 특히 누네스에게 있어 경기력 측면에서 큰 영향을 주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측면 와이드한 공간에서 움직이는데 능했던 선수가 경기 내내 좁은 공간에서 움직임을 가져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니 그럼 그냥 누네스 측면 공간 활용하게 전술 변화 주면 되는 거 아님? 틀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 디아스가 부상으로 제대로 뛰지 못하던 시기에 다르윈 누네스는 다이아몬드 사사이 포메이션에서 측면 중앙을 오가며 자신이 원하던 넓은 공간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해당 경기에서의 히트맵을 보더라도 윙포워드와 같이 측면에서 터치를 가져가고 페널티 박스 그리고 중앙에서의 움직임 폭은 그리 크지 않았죠. 피르미누는 10번 포지션으로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살라와 누네스에게 메이킹, 공간 창출해주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만약 리버풀이 지난 시즌 토트넘전과 같이 다이아몬드 사사이를 활용하며 살라 누네스 투톱 체제를 플랜 A로 가져간다면 누네스는 진작에 리그 15골, 20골은 넣었을 겁니다. 벤피카에서 뛰던 스타일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리버풀에는 왼쪽 윙포워드 포지션에 완전히 특화된 루이스 디아스가 있습니다. 민첩성을 토대로 수비수와 1대1 아이솔레이션의 강점을 지닌 선수가 좁은 중앙 공간에서 볼을 받는다면 오히려 단점이 부각될 확률이 높다 보니 전술 효율성은 하나도 따지지 않고 그저 순수하게 누네스가 측면 위주로 뛰며 중앙을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 마찬가지로 중앙 위주로 뛰어주며 측면을 오갈 수 있는 포워드를 활용하며 4-3-3. 두 번째는 누네스와 살라 투톱 체제 다이아몬드 사사이 변형. 1번에 해당되는 윙포워드가 바로 디오고 조타, 학포 두 선수라 볼 수 있습니다. 2번에 맞추려면 공격형 미드필더 10번 역할에 특화되어 메이킹, 득점력을 갖춘 선수가 필요하죠. 즉 리버풀이 만약 누네스를 측면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활용할 것이라면 루이스 디아스는 1번과 2번 모두 해당되지 않다 보니 매각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누네스 디아스 모두 리버풀의 미래 자원으로 분류하여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매각이라는 선택을 하지 않는 한 누네스는 무조건적으로 센터포워드에서의 성장, 변화를 주어야만 한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난 시즌 초중반 측면에서 뛰었을 때 좋았던 모습을 보였던 반면 디아스가 복귀하고 난 뒤 센터포워드로 나서게 되었을 때에는 포지셔닝 변화로 인해 중앙 수비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공격적인 움직임까지 전혀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한 채 학포에게 밀려 벤치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누네스가 자신에게 알맞은 전술이 아니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이적을 요청하지 않는 한 클롭과 레인더스 코치가 구상한 전술 안에서 센터포워드로의 변화 과정을 인정하고 배워나가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에 대한 결과가 바로 이번 시즌 초반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연한 성장. 4라운드 첫 선발 경기를 치룬 상황에서 마냥 긍정적인 얘기만 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움직임 측면 혹은 누네스 활용법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뤘습니다. 윙포워드가 아닌 센터포워드의 움직임으로 말이죠. 직접적인 포지셔닝을 통해 확인하시죠. 오늘은 두 경기를 비교할 건데 22-23 시즌 플럼전, 23-24 시즌 아스톤 빌라전 모두 디아스와 누네스가 선발로 나온 경기로 어떠한 포지셔닝 변화가 있는지 명확히 비교할 수 있는 매치입니다. 플럼 경기 라인업부터 가볍게 살펴봅시다. 디아스, 누네스, 살라, 커티스 존스, 파비뉴, 아놀드, 핸더슨, 치미카스, 반다이크, 코나테, 알리송. 아스톤 빌라전 라인업도 보시면 디아스, 누네스, 살라, 알리스터, 커티스 존스, 소보슬라이, 아놀드, 마팁, 고메스, 로버트슨, 알리송. 변화된 부분은 파비뉴와 핸더슨이 알리스터, 소보슬라이로 바뀌었다는 것. 클롭 레인더스 코치가 어떠한 부분을 누네스에게 강조했는지 우리는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이날 플럼과의 경기에서는 연계를 못하는 선수가 계속 볼을 받으러 내려오는 장면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이는 미드필더의 전진 볼운반 능력, 볼 배급 능력 문제, 두 번째
번째로 전체적인 전술 구성에 맞지 않았지만 억지로 누네스를 활용했다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누네스는 어쩔 수 없이 전술적 구조상 내려와서 볼을 받아야만 했다고 봅니다. 이는 이미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언급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풀럼전에서의 다양한 포지셔닝을 보시면 henderson이 중앙에서 볼을 잡는 상황 속에서 이미 중앙 블록이 형성되었다 보니 전진 패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볼을 받기 위해 포켓으로 들어옵니다. 이 장면 하나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애초에 연계 능력이 뛰어난 선수가 아닌 누네스가 미드 서드 쪽으로 계속 내려올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다른 미드필더들이 리시버 역할을 해주고 누네스는 최대한 최전방에서 센터백, 풀백 라인을 묶어주는 게 최대 장점이기 때문이죠.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치미카스가 아놀드에게 패스를 건네주는 과정에서 이미 누네스는 또 내려와서 볼을 받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아놀드가 볼을 잡는 시점에서 커티스 존스가 이미 내려와 패스기를 만들어주는데 문제는 누네스가 커티스 존스와 같이 내려오는 바람에 아놀드가 직접적으로 상대 박스를 향해 공을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이 장면에서 누네스가 내려오는 게 아닌 센터백 사이 공간에서 움직이며 라인에 붙었더라면 아놀드의 롱킥 한 번에도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다음 장면 보시죠.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볼을 받으러 내려오는 움직임을 가져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파비뉴가 아놀드에게 볼을 건네주는 과정 속에서 henderson은 포켓으로 움직이며 패스기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무서운 것은 또다시 누네스가 패스를 받으러 가는 움직임이죠. 아놀드가 패스를 건네받는 순간 누네스는 역시나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포켓에 있습니다. 미드필더와 수비수 사이 공간인데 사실 미드필더나 연계에 특화된 선수들이라면 해당 포켓에 있는 게 정상적이고 그렇게 기대값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다음, 아놀드가 패스받기 좋은 위치에 있는 누네스에게 패스를 주고 곧바로 빼앗깁니다. 사실 누네스의 포지셔닝만을 생각해본다면 공격수로서 패스 공간을 인지하고 포켓으로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이지만 해당 공간에서 패스를 받은 다음 저 좁은 공간에서 후속 동작으로 연계 혹은 수비수들을 벗겨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니지 않은 공격수가 지속적으로 볼을 받는 것은 오히려 공격 효율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라 볼 수 있겠죠. 전술 구조적인 문제였든 선수 구성상 어쩔 수 없었던 문제였든 역할 부여에 대한 문제였든 간에 확실한 것은 누네스 스타일에 어울리지 않게 뛰었다. 이제 아스톤빌라전으로 넘어가 봅시다. 여러 장면을 볼 것도 없이 두 번째 득점 장면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이 시점에서 지난 플럼전과 같은 라인업 역할을 부여받았더라면 이미 해당 포켓에 들어가서 아놀드의 전진 패스를 받고 그대로 볼을 빼앗겼을 겁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는 포켓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 최전방 센터백 풀백 사이 공간에서 라인 침투에 집중했습니다. 아놀드는 이 상황에서 누네스와 눈이 마주쳤지만 알리스터와 첫 번째 리턴 패스를 주고받고 다시 두 번째 리턴 패스를 주고받습니다. 딱 여기서 누네스는 아놀드의 킥모션에 곧바로 침투 움직임, 센터백과 풀백은 누네스 움직임에 현혹되고 미드필더는 알리스터에게 다시 패스 연결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압박. 이렇게 한번 속인 뒤 살라의 침투, 롱볼을 받은 살라가 누네스에게 찬스를 연결하며 두 번째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아스톤빌라와의 경기 구성 자체가 선수단 간격을 좁히고 디아스에게는 1대1 아이솔레이션 상황을 연출하며 살라, 누네스, 커티스 존스, 소보슬라이는 계속해서 라인 침투를 할 수 있게 일자로 수비 라인을 잡아두는 방식을 택했던 덕분에 더 이상 누네스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갈 이유도 없고 낮은 지점에서 볼을 잡아 무리한 볼음반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3선에서 곧바로 넘어오는 롱볼을 의식하며 수비 라인을 묶고 라인 침투에만 신경을 쓰면 되는 것이었죠. 여러 장면들을 가볍게 보더라도 이처럼 간격이 좁은 상황에서 고메스의 킥을 의식하며 침투 움직임, 또 다른 장면으로 마티비 측면에서 볼을 잡는 상황에서 1차적으로 센터백 뒤에서 움직이며 시야에서 사라진 뒤 패스 타이밍이라 판단될 때 침투 움직임, 마티비 뒤로 돌려서 침투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경기 내내 누네스는 자신의 장점인 스프린트를 활용해 라인 침투를 위한 움직임을 가져갔을 뿐 더 이상 사이 공간으로 내려와서 볼을 받아 연계하는 데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디아스를 와이드하게 측면에서 활용하는 방식, 공격수와 미드필더 간격을 좁혀 롱볼을 활용해 경기장을 넓게 활용하는 방식, 이 안에서 이뤄지는 행동들이지만 앞으로 누네스, 디아스 두 명의 공격수를 활용하는 데 있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명확히 가이드라인을 설명해준 경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경기 기록으로 플럼전과 아스톤빌라전을 비교해본다면 비록 18분을 더 적게 소화했지만 터치 수는 비슷하고 패스 시도는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으며 슈팅은 무려 5번, 기대 득점값도 굉장히 올라갔죠. 과거처럼 애매하게 연계하는데 움직임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라인에서 움직이며 누네스가 지니고 있는 강점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플럼전은 2023년 5월 4일, 아스톤빌라전은 2023년 9월 3일, 고작 4개월 만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볼 수 있겠죠. 누네스의 움직임을 얘기하기 위해서 몇몇 장면들만을 가져왔지만 사실 전체적인 구조를 얘기하는 게 더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서 다음 영상에서는 디아스 관련 얘기를 하며 큰 범위에서의 변화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